홍다 통통. 날이 밝자 일찌감치 출발한 일행은 곡성과 화순과 장흥을 통과하여 해남에 다다랐다. 이야, 이제는 한양에서 떠난 지 보름이 지나고 육로는 다 왔구만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하나? 운이 좋았어, 운이. 모두 감격스러워했다. 해남에서 하인이 신임 목사를 맞으러 와 기다리고 있었다. 김경이 서둘렀다. 하루속히 배를 구해 뱃길로 제주에 가야지. 하룻밤을 묵은 다음 배비장은 제주에서 온 하인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다. 간사스런 하인 서기가 말했다. 저 비장날이 뭐든지 저를 시키세요. 음력 정월 해당화가 피고 날씨가 푸근했다. 여기서 제주까지 뱃길이 천리이니 까마득하구나. 날씨만 좋으면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요. 그렇지만 저 날이 바다는 심술이 사나워서 돌풍을 만나면 배가 휙 뒤집힙니다. 하면 모두 바다에 빠져 고기밥이 될 것 아니냐. 배비장은 겁이 났다. 헤엄칠 줄 모르니 배가 뒤집히면 나는. 이런 배비장의 속마음을 안 듯 서기가 말했다. 에이, 나리 걱정 마셔요. 물에 빠져도 제가 업고 헤엄치면 죽지 않아요. 그렇다면 잘 부탁하노라. 배비장은 하인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서기의 등에 엎어야 하니 말이다. 사흘이 지나서야 바다가 잔잔해졌다. 어서 배에 오르시오. 사공이 김경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김경은 비장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배 안은 해남 현감이 말끔히 단장해 놓았다. 장막이 드리워지고 돗자리가 깔렸으며 병풍으로 칸막이가 만들어졌다. 김경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배가 나아가자 사공이 뱃노래를 불렀다. 뱃사람들은 돛을 올리느라고 분주했다. 배비장이 여쭈었다. 사또나리 술 한잔 하시겠나이까? 마셔야지. 술 드려라. 술상이 차려지고 사또는 시를 읊었다. 술이 거나해져서 흥에 겨운 사또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외쳤다. 바다도 한양 남산골에서 온 이 몸을 알아보고 잔잔하구나. 여봐라, 당장 큰 고기 한 마리 잡아 술안주로 대령하렸다. 사공이 질색을 하였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물이 고인 웬만한 연못에도 수신이 있어서 요동친다 합니다. 그 술에 취해 바다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용왕님이 노하십니다. 배가 완도를 지나 양평도와 추자도를 통과했다. 이제부터는 망망한 바다만 보였다. 김경이 사공에게 물었다. 그 제주까지 얼마나 가야 하오? 온 만큼 더 가야 합니다. 하면 해지기 전에 제주에 닿겠구만. 그 이처럼 배 타고 가기 쉬운 제주를 사람들은 겁을 먹고 저승에나 가는 줄 알고 벌벌 떠니. 그때였다. 남쪽 하늘이 갑자기 먹장 구름에 쌓이고 뱃사람들이 외쳤다. 그 태풍이다! 태풍이야! 그 태풍일세! 돛을 내리고 아뒷줄을 트느라고 법석을 떨었다. 이어 세찬 빗줄기가 퍼부었다. 파도가 넘실거리고 태풍이 휘몰아쳐서 배 위에 있는 것들을 부러뜨리거나 날려버렸다. 돛대도 우지직 부러졌다. 파도가 덮치자 배가 하늘 높이 치켜 올려졌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모두가 나 죽는다고 비명을 질렀다. 이런 마누라 말을 듣고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비장들이 울부짖었다. 김경 또한 턱을 덜덜 떨며 사공에게 황급히 물었다.
이런 때는 어찌해야 살아날 수 있소이까?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김경이 비장들에게 물었다. 한 사람이 희생하면 여러 사람이 산다니 너희 중에 누가 제물로 바다에 몸을 바치겠느냐? 비장들은 너도 나도 목을 움츠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사공이 말했다. 육지에 살면서 해물을 제일 많이 없앤 자를 넣으시오. 그 바다는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문비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배비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친구는 새우젓 장수 아들인데도 새우젓은 단 하나도 입에 대지 않고 살았어. 친구를 위해 한 말이었다. 사공이 듣고 말했다. 입에 대진 않았다 해도 바다에서 나는 새우를 얼마나 많이 사람의 뱃속으로 들여보냈겠소. 용왕님께 죄를 가장 많이 진 자, 저 비장을 제물로 바쳐야겠소. 김경이 명령했다. 배비장을 제물로 바다에 넣어라. 사람들이 몰려오자 문비장이 배비장을 가로막고 말했다. 잠깐! 새우젓 장수 아들이라도 저 친구는 새우를 먹지 않았는데 어째서 용왕님이 좋아합니까? 용왕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김장 담글 때 새우젓을 넣으니까요. 나와 배비장은 김치가 매워서 통 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른 비장들도 김치를 안 먹는다고 떠들었다. 김경이 다그쳤다. 배비장을 바다에 넣어 제물로 바치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배비장은 사공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울며 살려달라고 하였다. 사공이 배비장의 귀에 속삭였다. 제물 살 큰 돈을 내겠소. 대신 사서 넣으면 돼요. 배비장은 얼른 지니고 다니던 돈을 내보였다. 이거면 됩니까? 충분하지. 사공은 얼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선창 아래에 마련해둔 동돼지 한 마리를 끌어다 바다에 넣고는 붉은 깃발과 푸른 깃발을 꽂았다. 자, 재물을 바다에 바쳤으니 어서들 절을 하시오. 사공이 외치자 배비장이 제일 먼저 절을 하였다. 비장들과 김경도 절을 하고 사공은 백기를 순조롭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빌고 또 빌었다. 그런데도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 하늘로 치솟은 배가 쾅 소리를 내었다. 이 소리를 낸 다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어휴, 여기가... 배비장은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느 방 안이었는데 배비장은 요위에 반드시 뉘어져 있었으며 웬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용궁이요? 여자는 불빛이 흐려 자세히 보이지 않았다. 얼굴에 밀가루 반죽을 발랐죠? 한양에서 온 비장이 풍랑을 만나더니 머리가 돌았나. 아니, 밀가루 반죽 바른 여자도 있어요? 풍랑을 만나 배가 떠밀려서 제주 화복진에 닿았다는 것이다. 그 여자는 제주의 관기이지 밀가루 반죽을 바른 할멈이 아니었다. 관기가 다가앉자 배비장이 고함을 질렀다. 가까이 오지 마오. 나는 한양 마포의 아내가 있는 몸이요. 아우, 깜짝. 그래서 어떻다고요? 나는 우리 아내와 약속을 했소. 제주에 가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기로 말이오. 그러니 내 앞에 제발 얼씬거리지 마오. 저희는 비장을 한 분씩 맡아 돌보라는 관가의 소임이 맡겨진 몸이에요. 관기라서요. 내 친구 문비장은 어찌 되었소? 죽었소? 살았소? 모두 다 무사해요. 배비장은 무엇보다도 친구가 살았다는 것이 기뻤다. 그때 밖에서 배비장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았다. 하인 서기가 찾아왔다. 너도 살았구나? 어서 들어와라. 서기가 들어와 말했다. 소인이 비장나리를 업고 헤엄친 거 아십니까? 네가 나를 업어? 예, 내 등에 업혀서 목을 껴안고 죽어도 함께 죽자.
그러셨잖아요. 그랬나?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고기밥이 되었을 게 뻔하다. 새우가 원수 갑자고 다닥다닥 달라붙었을 겁니다. 아이고, 그놈의 새우 이야기 하지 마라. 그 새우 때문에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재물이 될 뻔했잖느냐. 배비장은 우는 소리를 내고 서기는 깔깔거렸다. 서기는 배비장을 큰 방으로 안내했다. 거기에 있던 비장들이 소리쳤다. 어이구, 배비장도 살았구만. 바다에 던져진 줄 알았는데. 배비장은 화가 나서 비장들에게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물면서 소리쳤다. 그래, 나는 제물로 맞춰져서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 이놈들아. 문비장이 들어왔다. 그 배비장! 원수가 된 친구 잘 만났다. 네 단짝 친구인 내가 새우젓 장수 아들이라고 떠벌려서 나를 바다에 쳐넣으려고 했지? 이 사람아, 자네가 새우젓 장수 아들이라는 거 모르는 비장들이 어디 있나? 사또나리께서 자네를 바다에 쳐넣으라고 하셨을 때 내가 사공에게 저 사람은 돈이 많다, 그렇게 귀뜸해 주었어.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살리려고 말이야. 배비장은 문비장을 물어뜯으려다가 고마운 생각이 나서 붙잡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새우젓은 입에도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나? 정말로 입에 안 됐나? 그럼 그거 입에 대었다면 벌써 바다에 던져져 고기밥이 되었을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꾸민 말이 아니네. 이때 국밥을 들여와서 비장들은 한 그릇씩 붙잡고 허겁지겁 입에 넣었으나 곧 퇴퇴 하고 뱉었다. 이게 무슨 고기로 만든 국밥이냐? 비장들이 묻자 서기가 말했다. 돼지고기 국밥입니다. 아니, 제주에서는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로 국밥을 만드냐? 아닙니다. 그 돼지고기는 그 사공이 제물로 바친 돼지를 건져서 우리한테 판 것입니다요. 배비장이 듣고 소리를 팻 질렀다. 나한테 판 것을 또 팔아? 화가 난 배비장이 사공을 물어뜯어 죽인다면서 뛰어나가려고 하였다. 서기가 붙잡고 말했다. 아유, 사공과 뱃사람들은 어젯밤에 배를 타고 해남으로 돌아갔습니다요. 문비장은 혼자 국밥을 먹는 배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불쑥 물었다. 소금 덩어리처럼 짠 국밥을 자네는 어찌 그리 잘 먹나? 새우젓을 많이 먹어봐서 괜찮아. 짜기로 말하면 새우젓만큼 짠 것이 없지. 배비장은 희죽희죽 웃으며 국밥 2그릇을 2손으로 들고 국물을 훌훌 들이마셨다. 사실은 짠 국물을 쏟아내고 냉수를 부어서 웬만큼 먹을 만한 국밥이었다. 제주성 밖에 환풍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망월루라고 하였다. 망월루에서는 사또가 이따금 잔치를 벌이고 기생들과 놀았다. 신임 사또가 부임하는 전날 밤, 망월로에서 2 남녀가 만나 이별을 아쉬워했다. 남자는 제주를 떠나는 정비장이요, 여자는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 애랑이었다. 나를 두고 떠난다니 어찌 그리 매정해요? 애랑이 훌쩍거렸다. 신관 사또가 부임하시면 구관 사또도 나가야 하고 그럼 나도 가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정비장은 점잖게 말했다. 저와 헤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애랑은 눈을 셀쭉하게 뜨고 속으로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다. 재미있게 지내던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헌신짝 버리듯 하는 것 같아서 괘씸하기 때문이었다. 오해를 하는구나. 내가 한양에서 양반을 따라 이곳에 온 몸이지만 너와 정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다. 그게 정말이세요? 애랑은 반색을 하며 정비장의 손을 부여잡았다. 정말이고 말고. 당신이 가시면
이 몸은 혼자 어찌 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지낼지. 무엇을 먹고 입고 살다니? 그동안 내가 너에게 준 것만 가지고도 평생 살고도 남을 것이 아니냐? 당신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모르시와요. 그동안 준 것을 안 쓰고 가만히 모셔둔 줄 아십니까? 또 쓰면 나 혼자 씁니까? 이웃집 가난한 사람 굶주리면 도와주고, 이웃집 개가 새끼 낳고 먹을 것이 없으면 미역 사다가 끓여주고. 네가 개한테까지 미역국 끓여줄 만큼 인정이 깊단 말이냐? 그 다시 보아야겠다. 이 내 몸 굶어 죽든지 헐벗든지 그냥 내버려 두사이다. 애랑이 토라져 등을 획 돌리자 정비장이 황급히 말했다. 내일 하인을 시켜서 창고를 열도록 할 터이니 와서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거라. 다시 정비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애랑이 한숨을 섞어 입을 열었다. 사람은 정으로 사옵지요. 창고를 열어 다 가져가게 해주신다고 해도 정이 깊이 들게 하여 주시고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이 떠나시면 당신만을 생각하도록 하는 정표, 그 정표가 있어야지요. 하다못해 당신이 입으신 두루마기와 바지라도 벗어주시면 벽에 걸어놓고 당신만을 생각할 것이옵니다. 그러면 너무 외로워서 바다에 뛰어들 마음이 나지 않을 거예요. 바다에 뛰어들어? 그러면 안 되지. 정비장은 얼른 두루마기와 바지를 벗어서 애랑에게 주었다. 벽에 걸어놓았다가 잘 적에는 바지를 깔고 두루마기는 덮고 자겠사와요. 애랑의 입가에 이상 야릇한 보조개가 패였다. 이어 애랑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 창고 거 다 주고 두루마기와 바지까지 벗어주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또 우느냐? 깔고 덮고 자면 무엇합니까? 당신의 살냄새가 나야지요. 당신 속옷을 껴안고 자면 당신 품속처럼 여겨질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정비장은 겉옷 속옷 가리지 않고 몽땅 벗어서 애랑에게 주어버렸다. 그러니 발가숭이가 될 수밖에. 애랑은 정비장이 준 옷을 차곡차곡 개어놓은 다음 멍하니 앉아있다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당신을 생각하다가 상사병이 나면 무엇으로 치료할까? 그러면 약을 지어 먹어야지. 상사병에는 약이 딱 한 가지밖에 없사옵니다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시나이까? 모르겠는데. 그 병은 사랑하는 남자의 상투를 잘라 삶아 먹으면 즉효해요. 아니, 비장나리께서는 그것도 모르시와요? 알지. 하면 당신 상투도 잘라서 저 주세요. 애랑아, 그것만은 달라지 마라. 상투란 사내의 목숨과도 같으니라. 머리카락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요. 그것을 자르면 부르자가 되어 저승에 가서 목이 댕강 잘린단다. 애랑은 벌떡 일어났다. 아니, 왜 일어나? 어디 가려고? 신관사또한테 고하려고요. 뭐라고? 구관사또 비장이 협작질을 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 상투를 자른다고 영원히 상투를 틀 수 없습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또 상투를 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요? 상투 때문에 저승이 가서 목이 잘려? 아이고, 얘랑아, 듣고 보니 상투란 것도 별것 아니다. 그래, 머리카락 길러서 또 만들면 되지. 그래, 내가 잘라서 너 주마. 정비장은 상투를 싹둑 잘라 애랑에게 주었다. 네가 달라는 거 다 주었는데 왜 또 한숨을 푹푹 쉬느냐? 정비장이 묻자 애랑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미소를 간직하고 싶어서요. 미소? 하면 내 입술도 잘라달라는 거냐? 아닙니다.
간단한 거 딱 하나만 가지겠습니다. 눈을 딱 감고 계시기만 하면 되옵니다. 오, 턱수염 한 올을 뽑아 가고 싶은 게로구나. 그래, 자. 정비장은 눈을 꼭 감았다. 아 하고 입을 딱 벌리십시오. 입은 왜 벌려? 아프지 않게 하려고요. 하긴 턱수염은 내가 내 손으로 뽑아도 엄청 아프니까. 자, 짙게 달린 장도리가 아무데나 닿아도 가만히 계세요. 그 턱에 잘 대. 손이 흔들리니까 아무데나 닿아도. 애랑은 가지고 온 장도리로 정비장의 턱을 이리저리 더듬는 척하다가 아래에 있는 금리를 덥석 잡아 빼었다. 아이고! 아유, 턱수염을 하나 빼려고 했더니 이가 하나 빠졌네요. 애랑은 금리를 주워 얼른 품속에 감추었다. 애랑이 도망치자 정비장은 옷도 다 빼앗기고 상투가 잘리고 금리마저 뽑혀서 오도 가도 못했다. 이때 어디서인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정비장에게 점점 가까워졌다. 그것은 가락이 붙여졌으나 노랫소리가 아니었다. 새우젓 싸려 새우젓. 달도 밝고 하도 심심해서 배비장이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망원로를 지나게 된 것이다. 여보, 그 새우젓 장수! 정비장이 소리쳐 불렀다. 배비장이 다가와 보고 말했다. 벌거벗고 뭐하는 동물이요? 그 새우젓 장수, 우리는 남자끼리니 못할 말이 없지 않소. 새우젓은 나중에 잔뜩 살 터이니 그 저고리 좀 벗어주시오. 그걸로 아랫돌이나 가리고 가게. 어쩌다가 이런 꼬락서니가 됐소? 정비장은 애랑의 이야기를 하였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지 않고 돌보기를 여자같이 하여 여우한테 홀린 동물과는 상종하기 싫소이다. 배비장은 다시 어릴 때 노느라고 뽑아내던 새우젓 사료를 노래처럼 부르며 사라졌다.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이 생각나고 어릴 때가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이튿날 신임 제주 목사 김경이 취임하는 날이었다. 배비장을 비롯하여 모두 관가에 모였다. 신구관 사또 구경을 하러 백성들도 모여들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떠나가는 구관 사또가 김경에게 말했다. 영감께서 그동안 제주를 잘 다스리느라 수고하셨소이다. 김경도 인사말을 하였다. 여러 가지 의식이 순서에 따라 진행되었다. 배비장도 붉은 옷을 입고 푸른 띠를 메고 관모를 쓰고 있었다. 다음에는 비장들이 자기 소임을 인수받는 순서가 되었다. 앞으로 온 구 비장을 본 신 배 비장은 갑자기 관모를 꾹 눌러 쓰고 눈을 가늘게 떴다. 바로 어젯밤에 애랑에게 모든 것을 홀랑 빼앗기고 알몸뚱이가 되었던 그 정비장이었기 때문이다. 서류를 내민 정비장이 금리가 뽑혀 입이 잔뜩 부어서 말을 잘 하지 못했다. 여우한테 홀렸단 말씀이군. 그 여자는 두 발 달리고 치마 입은 여우라고? 알았어. 배비장은 마음속으로 이제부터다 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웃을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주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였다. 인수인계가 다 끝나자 신관 사또가 벌이는 잔치가 열렸다. 풍악이 울리고 비장들이 김경에게 술을 따라 올렸으며 관기들이 모여있다가 신관 사또에게 인사를 올렸다. 방긋방긋 방실이요. 기생이 차례로 나와서 김경에게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하였다. 남자들이 보면 애가 타는 애랑이요. 이때
배비장은 고개를 휙 돌렸다. 정비장을 홀린 여우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식으로 관기들의 인사가 다 끝나자 김경을 비롯하여 비장들 곁에 기생들이 하나씩 앉았다. 배비장은 예랑을 보고 또 한 번 헉 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애랑은 공교롭게도 김경 옆에 앉았다. 비장날이 술 한잔 드시와요. 배비장 옆에 앉던 기생이 말을 붙였다. 정비장의 말을 흉내낸 배비장은 손을 내저었다. 문비장 옆에도 기생이 앉았다. 그 기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어머, 비장날이 코가 나보고 자꾸만 웃네. 들창코니까 그렇지. 아이고, 나는 뻥코예요. 보세요. 들창코하고 뻥코하고 뭐가 달라? 들창코는 순놈이고 뻥코는 암놈이에요. 이거 좀 웃기고만 그래. 문비장 옆에 앉아있던 배비장도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다가 얼른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내가 여우한테 홀리는 징조인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연방 헛기침을 하였다. 다른 데만 바라보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김경사또 옆에 앉아있는 기생 애랑은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면서도 그 결심이 자꾸만 와르르 무너졌다. 정비장이 빠져들어 알몸뚱이가 될 만도 하다고 배비장은 생각했다. 옆에 앉은 기생이 눈치를 채고 말했다. 나는 싫고 얘랑 언니가 마음에 들죠? 어허, 금리 빠질 소리 하지 마. 배비장은 당황해서 금리라는 말이 나왔다. 기생은 어리둥절했으나 금리에 대해 묻진 않았다. 왜 자꾸 치마 옆구리만 더듬어요? 기생이 물었다. 너 혹시 장도리 같은 건 안 가지고 다니지? 애랑이 장도리로 정비장의 금리를 뽑아갔다는 것을 배비장이 직접 들어서 알기 때문이었다. 장도리는 왜 가지고 다녀요? 그 백년 묵은 여우는 여자로 둔갑해서 그런 거 가지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서. 배비장은 애랑이 눈에 띌 때마다 참 예쁘다는 생각과 사또나리가 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엇갈렸다. 잔치가 무르익자 기생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다. 붕악이 더욱 크게 울리고 비장들도 나아가 지화자하며 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니, 장도리 여우가 왜 자꾸만 내 곁으로 와서 춤을 추지? 애랑이 마주 너울거렸다. 그럴 때 김경이 배비장을 불러 말했다. 너는 왜 내가 아끼려는 예랑의 곁으로만 가서 춤을 추느냐? 김경의 말이 옳았다. 배비장이 말했다. 제 발이 실수를 했나 봅니다. 다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때였다. 제 술도 한 잔 드시와요. 언제 왔는지 예랑의 낭낭한 음성이 귓부리를 적셨다. 배비장은 애랑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언뜻 사또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뒷간에서 불러서. 배비장은 벌떡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 김경이 시켜서 애랑이 술을 따라 주러 온 것을 알 리가 없었다. 배비장은 심심하기 짝이 없었다. 관가에서 하는 일은 매일 똑같았고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제주에 왔어. 한양에서 장사나 하고 살 것을. 벼슬이라는 게 지내고 보니 시시하기만 했다. 더욱이 예방비장이란 사또나 관가의 예법을 실수 없이 지키는 일이어서 도무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가짐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므로 항상 신경이 곤두섰다. 무엇보다도
배비장은 호랍이 생활이 서툴러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혼자 밥 짓고 빨래하러 제주까지 왔나? 하루 종일 관가에 가서 잘해도 잘못했다는 소리뿐이요. 잘못하면 벌을 받을까봐 조마조마하다가 혼자 사는 집에 돌아와 보면 강아지 한 마리도 반겨주지 않았다. 내가 좀 거들어줄까요? 이웃집 할머니가 빨래를 넣을 때 딱했던지 돌담 너머로 말을 붙였다. 아이고, 실수! 배비장은 나이 많은 여자일수록 경계했다. 꼭 밀가루 반죽을 얼굴에 칠하고 접근할 것 같았다. 마누라와 약속한 대로 이대로 한 3년 혼자 살다가 한양으로 돌아가 벼슬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자유롭게 살자. 이것이 배비장의 변함없는 결실이었다. 이보게, 자네도 나처럼 기생 하나 사귀어서 깨가 쏟아지게 살아보라고 몸비장이 말했다. 홀랑 벗길 말 하지도 마. 답답하네. 이 세상에서 제일 보기 흉한 사람은 혼자 밥 해먹고 혼자 빨래하는 호랍이야. 이처럼 여자라면 질색을 하는 배비장이건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제주 여자라면 젊거나 늙거나 몽땅 여우로 보이는데 딱 한 여자만은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지워졌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기생 애랑이었다. 날씨 좋은 어느 날 사또가 비장들과 함께 한라산으로 유람을 하러 떠났다. 한라산은 매우 아름다워서 중국 진시황이 찾던 삼신산 중에 하나로 손꼽혔다. 때문에 이 산을 봉래산이라고도 하였다. 사또가 탄 가마 뒤에 비장들과 하인들이 따랐다. 기생들은 음식과 돗자리 따위를 들거나 이고 갔다. 어젯밤 꿈이 이상 야릇하니 오늘은 더욱 각별히 여자 조심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배비장은 행렬 맨 뒤로 처졌다. 산 중턱에 다다른 일행은 폭포가 쏟아지는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돗자리를 펴자 김경이 먼저 앉고 비장들과 기생들이 빙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사또는 시를 읊으며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비장에게 물었다. 배비장은 어디 있느냐? 저기 혼자 앉아 있사옵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요.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도 다 있구나. 이 말에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사또는 멀찍이 떨어져서 팔베개를 베고 누운 배비장에게 술과 안주를 갖다 주라고 하인에게 일렀다. 서기가 그것을 갖다 주었다. 너랑 나랑 같이 먹자. 저 비장날이 기왕이면 우리 더 경치 좋은 곳에서 먹죠. 한라산 지리의 밝은 서기는 배비장을 더 높은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수포동이라는 곳인데 큰 바위와 폭포수가 보이는 데였다. 배비장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서기와 사또가 내린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얼마 뒤 서기는 뒤를 보고 오겠다면서 자리를 떴다. 뭐? 저거... 눈앞에 요상한 물체가 보였다. 바위에 희끗한 것이 펄럭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치마였다. 그 아래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는 여자도 보였다. 배비장의 마음은 가지 말아야지 또는 여기서 피해야지 하는데 두 발이 자꾸만 여인이 목욕하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 여자는 바로 기생 애랑이었다. 제주의 1등 미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다니 눈이 부셨다. 뭘 보세요? 등 뒤에서 서기의 말소리가 들렸다. 제주에서는 여우가 대낮에도 저렇게 목욕을 하느냐? 물론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마음에 없는 소리였다. 서기가 말했다.
저 여자는 홍랑이에요. 홍랑? 분명히 예랑으로 보았는데 홍랑이라니. 애랑을 달리 부르는 이름인가 싶었다.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죠. 홍랑은 1등미인 애랑의 동생이죠. 그래서... 배비장은 홍랑이 애랑의 동생이어서 애랑처럼 보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남자를 본 홍랑은 기겁을 하며 목욕을 하다가 옷을 입고 도망쳤다. 비장나리, 홍랑은 여우로 보이지 않죠? 웬일인지 그러하도다. 애랑의 동생이어서 그렇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시다면 소인이 홍랑을 다리 놓아드릴깝쇼? 기생이 아니라 여염집 과부인데 그러니까 여우로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요. 제가 아무도 모르게 홍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서기가 홍랑 자랑을 늘어놓았다. 홍랑은 남자를 홀리는 기생이 아닙니다. 특히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합니다. 하면 언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밥 한번 해달라고 해도 되겠구나. 배비장은 은근히 군침을 흘렸다. 애랑을 쏙 빼닮은 홍랑. 좋지, 좋아. 서기가 잠시 생각에 잠긴 배비장에게 말했다. 홍랑은 비장나리처럼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합니다. 홍랑은 왜 기생이 되지 않았느냐? 언니랑 똑같이 생긴 동생이 기생이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하하, 그렇지. 남들이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홍랑과 연분이 닿게 해드리는데 돈 몇 푼만 저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요. 성사만 잘 되면 섭섭지 않게 보답할 것이니라. 돈이나 재물로는 아니 됩니다. 기왕이면 벼슬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벼슬? 무슨 벼슬? 비장 한 자리요. 이 녀석아, 내가 사또냐? 사또께 다리를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리가 비면 말입니다. 가령 비장 한 사람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던 헤엄을 치다가 죽으면 말입니다. 하면 내가 바다에 빠져 죽기를 바랐느냐? 아이고, 벼락 맞을 소리. 다른 비장을 예로 둔 것입니다요. 그래. 배비장은 홍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서기의 제안에 대답해버렸다. 이때 사또의 고함이 터졌다. 비가 올 것 같다. 모두 내려가자는 것이었다. 남쪽에 구름 한 조각이 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모두 괜찮다고 해도 사또는 고집을 부렸다. 제주에 배를 타고 올 때 태풍이 분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다에서 풍랑이 일 때도 처음에는 저것과 똑같은 구름이 떴도다. 환풍정에 가서 안전하게 잔치를 벌이자. 사또의 말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일행은 앉았던 자리를 거두었다. 구름이 사라졌어도 사또는 다시 주저앉지 않았다. 환풍정에 가서 잔치를 벌이며 놀 동안 배비장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따로 떨어져 누워 있었으며 서기는 그 옆에서 주로 홍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사또 일행은 관가로 향했다. 배비장은 서기와 함께 발길을 돌렸다. 저기 저 기와집이 홍랑의 집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한번 가서 만나겠습니다요. 서기가 돌아가는 길에 배비장에게 가르쳐 주었다. 해가 져서 날은 곧 어두워졌다. 서기는 배비장과 함께 뒷곁 대나무 숲으로 갔다. 거기에서 배비장이 기다리고 서기가 들어가 홍랑을 만나 데리고 나온다는 것이었다. 저 혼자 오면 일이 안 된 줄 아십시오. 서기가 대나무 숲 뒤쪽으로 들어간 뒤 배비장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얼마 뒤에 서기가 혼자 대나무 숲에 나타났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홍랑을 만나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자기는 수절 과부라고 합니다.
수절 과부? 죽은 남편만 생각하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지 않는다는 뜻입죠. 다른 남자와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요. 그리하여 말도 제대로 못해보고 쫓겨왔다는 것이었다. 배비장은 하는 수 없어서 서기와 헤어져 숙소로 돌아왔다. 아무리 절개가 곧은 수절 과부라 해도 배비장의 머릿속에서 홍랑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서기가 찾아와 배비장에게 말했다. 저 비장날이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요. 무슨 방도? 여자들은 달콤한 연서를 좋아해요. 그러니 편지를 써주시면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 쓰는데. 하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배비장은 서기가 부르는 대로 받았었다. 그 내용은 홍랑 낭자를 처음 본 순간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 알아보니 수절을 하신다기에 편지를 쓴다는 것, 그 다음에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홍랑 낭자여, 오 아름다운 낭자를 한 번만이라도 꼭 보고 싶소. 수포동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이 아무리 입술을 깨물어도 지워지지 않소. 나는 화공소지를 타고났소. 그리하여 낭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매일 한 장씩 그려 벽에 붙여놓고는 밤낮으로 들여다본다오. 그래도 나는 수절하는 홍랑 낭자가 대낮에 수포동에서 목욕하였다는 소문이 제주 곳곳에 퍼지면 안 되겠기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소. 오늘 그린 것까지 홍랑 낭자의 그림이 90장을 넘었소. 서기가 말하는 대로 받아쓴 배비장이 씁쓸히 말했다. 이거 협박 편지 아니냐? 안 만나주면 그림을 제주 곳곳에 붙여놓겠다는. 그러면 나는 화공소지를 타고났소. 그리하여 그 다음에 너무 그리워서 라는 문구를 써 넣으세요. 그랬더니 협박이 아니라 그리움에 지친 표현이 되었다. 즉 변명할 구실을 마련한 것이다. 비장날이 편지를 가지고 당장 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심부름 값을 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200냥만 줍쇼. 배비장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 녀석아, 200냥이면 새우젓이 몇 독 값인 줄 알아? 10독도 넘는다 이놈아.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나리가 홍랑낭자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 죽으면 제가 대신 비장이 되어 한양에 올라가 사실대로 사부님께 전하겠습니다. 그래, 200냥 주겠다. 답장은 꼭 받아와야 한다. 배비장은 승낙하고 말았다. 편지 한 번 전하는데 200냥을 준 것이 아깝기는 하였으나 관가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하루 3끼 얻어먹고 명절 때 2번 옷이나 얻어입고 사는 사람에게 뭉칫돈으로 도와주었다고 생각해버렸다. 그래, 서기는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목숨을 업어서 건져준 은인이기도 하지. 그 답장을 받아오느라고 이렇게 늦나? 밖으로 나간 배비장은 어둠 속을 어슬렁거리다 들어와서 등불을 켜오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였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서기가 나타나 싱글벙글했다. 답장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배비장은 그것을 등불에 대고 읽어보았다. 내용은 배비장님 편지 잘 받았다는 것. 수포동에서 목욕을 한 것은 남편 무덤이 바로 그 위에 있어서 찾아갈 때마다 목욕을 하고 수절을 맹세하려는 것이었는데 사람에게 처음 들켰다는 것. 제가 그리워 매일 그림을 그려 벽에 붙일 정도로 보고 싶다면 아무 때나 달 밝은 밤에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배비장은 끄트머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희 집 안에는 밤낮으로 작대기가 춤을 추오니 오셨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배비장이 묻자 서기가 가르쳐 주었다.
죽은 남편의 시동생 삼형제가 밤낮으로 형수님 방을 지켜 경계가 엄중하다는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편지를 전했는데? 홍랑낭자의 몸종에게 시켰죠. 하면 그렇게 하여 홍랑낭자를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안 만난답니다. 엄중한 경계를 교묘히 뚫든가 아니면 시동생 삼형제와 결투를 하여 사나이답게 만나랍니다. 독한 여자구나. 그런 여자와 한번 사귀게 되면 여우처럼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배비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장만 바라보고 서기는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자실을 알리는 북소리가 관가에서 들려오자 서기는 얼른 일어났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배비장이 물었다. 왜 자다가 일어나느냐? 오늘 밤 당장 홍랑낭자를 만나야 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작대기가 춤추는 집에 어떻게 가? 소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서기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아전 서기는 술락군 차림을 하였는데 번거지를 쓰고 육모 방망이를 손에 거머쥐었으며 무엇인가 넣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 뒤를 배비장이 따라갔다. 소인은 오늘 밤에도 바다에서처럼 나래를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 은혜 비장 벼슬로 갚겠다. 우리 한양집을 팔아서라도. 서기는 자꾸만 꼬부라지는 어둠 속의 길을 걸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대나무 숲이 우거진 기와집에 닿았다. 뒷곁으로 돌아 들어가야지. 한밤중에 대나무 숲에 들어갔다가는 벤 나무 끝에 발이 찔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서기는 높다란 담이 있는 곳으로 갔다. 담을 넘어야 하나? 그러면 영락없이 들킵니다. 밤에 새끼줄을 쳐 방울을 달아놓으니까요. 그 방울이 울리지 않게 해서 용하게 담을 넘는다 해도 함정이 기다립니다. 또 대나무 끝을 뾰족뾰족하게 땅에 박아놓아서 넘어지면 창자가 꿰어집니다요. 서기가 말을 할수록 배비장은 섬뜩했다. 하면 어찌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서기는 어깨에 메고 온 자루를 내려놓고 그 속에서 가죽옷과 노쇠 번거지를 꺼냈다. 이것을 입고 쓰십시오. 이 집에 들어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기가 담 밑에 있는 구멍을 가리키자 배비장은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다. 개구멍이었다. 배비장이 볼멘 소리로 물었다. 사람이 어찌 개구멍으로 들어간단 말이냐? 두 발 달린 사람도 때로는 네 발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배비장은 서기가 소름 끼치는 소리만 골라 하는 듯 싶었다. 그렇지만 배비장은 서기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죽옷을 입고 녹색 번거지를 쓴 채 서기를 쳐다보았다. 들어가시면 불을 켠 방이 보이는데요. 엉금엉금 개처럼 들어가서 문을 톡톡 두드리십시오. 하면 홍랑낭자가 문을 열 것입니다요. 고개를 끄덕인 배비장은 얼른 개구멍에 다리를 들이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배가 걸렸다. 서가 안 들어간다. 도로 나오십시오. 서기가 끌어냈다. 비장나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다리부터 나오셨소? 머리부터 나온단 상식도 모르세요? 아전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드느냐? 모르면 3살 박이한테도 배우라고 하였소. 서기의 말을 들은 배비장은 개구멍에 머리부터 들이밀고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배가 걸렸다. 서기는 육모 방망이로 배비장의 엉덩이를 후려치며 꾸짖었다. 이놈의 개가 왜 이래? 빨리 들어가! 배비장은 엉덩이를 얻어맞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쥐 죽은 듯 조용하던 집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개들이 짖어댔다.
홍랑랑자의 시동생 삼형제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나왔다.